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버티는 게 상책이라고. 중요한 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저희가 이제는 하향 사이클로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이 막 움직일 때 보면은 어떤 시장의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관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방향성이 없습니다. 오늘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다행히 어제 나스닥 시장, 미국 주식 시장이 좀 크게 반등하면서 네네. 오늘 다행히 이제 그 상승으로 네. 돌아서서 얼마나 이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거의 2조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이 개인들 이거 뭐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다행히 네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마음이 놓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장 이번 주 뭔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인도 네네네. 그 변이 바이러스 이런 네. 어떤 리스크들이 갑자기 부각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냐 네. 이런 걸 미리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 뭐 일단 뭐 시장부터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제 그냥 미국 시장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나스닥 오르면 한국도 코스닥이 오르고, 미국의 다우가 오르면 어제는 이제 다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코스피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뭐 시장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해주신 이제 첫 번째 델타 바이러스. 이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확진자 중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80%,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제4의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제가 뭐 이쪽 뭐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미국의 FDA의 스컷 국장이라고 있으시거든요. 뭐 이분이 이제 설명하신 걸 보면은, 이제 mRNA 기준으로 화이자, 모더나 이런 기반으로 한 것들은 이런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88%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뭐 얀센 이런 거 저희 얀센 많이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은 60% 정도는 그래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뭐 백신에 대한 믿음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제 다만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이제 지수는 계속 뭐 꾸물꾸물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냐라는 건데, 뭐 제가 2주 전에도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6월 내내 똑같습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장중에 골프를 많이 치러 나가시더라고요. 안 보는 게 낫다. 네, 보고서 그냥 뭔가를 따라 사고 하면 맨날 물리니까 그냥 안 보는 게 낫다. 아예 투자를 안 한다? 네네. 아니면은... 그냥 북을 좀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 익스포저를 줄여놓고 좀 그냥 관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정확하게 방향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계속 이야기됐던 것이 이제 그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수급에 대한 어려움, 언제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의 주요 이슈들이었는데, 뭐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빠져나가는 거를 걱정해야 될 판 아니야? 달러 우리 자산 팔고 이런 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가져온 자료를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요. 뭐 업종을 보면 외국인이 뭐 샀다는 증거가 최근 일주일 사이의 수급인데 이제 화학 업종 빼고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을 샀네요. 네, 화학 뭐 피크아웃 얘기 있고 그랬는데 이제 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죠.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와서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파신 걸 보면 거의 다 팔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운수 창고 업종 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자동차라고 불리는 이런 거 빼고는 특별하게 이제 매도 우위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들고 오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 그 현물 순매수 추이는 계속 매도세고요. 선물로는 지수를 조금 이렇게 위로 받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상방도 그렇게 올려서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박스권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자주 갖고 오는 건데, 한 2주 전에 제가 갔다 왔을 때는 이제 그 나스닥과 코스닥이 이제 요게 성과가 4% 이상
성과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를 3개월 내로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뭐 기간 조정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직 뭐 신고가를 부근에 계속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를 붙여놓고 종목장을 계속 순환매 돌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랑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이 아직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아직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뭐 미국과 유럽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초 대비 1등이 또 미국이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이 또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우 종합, 다우 산업이 이제 시크리컬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업종인데 약간 상승률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제가 매주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이게 연초 대비 마이너스였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되냐 연초 대비 특히 제약바이오는 제가 뭐 계속 좀 오래 안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납부과대가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 마음이 편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뭐 10% 이상 나온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코스닥도 됐기 때문에 뭐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좀 빠져 있는 종목 중에서 저희가 피킹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리스크 윤위를 보는 게 이제 연준 네. 미국에서 뭐 FOMC 회의는 끝났으나 연준 위원들의 자기 성향대로의 이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순서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또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까 네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스케줄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미국 상황이? 일단은 어젯밤 이제 윌리엄 이제 뭐 FOMC 멤버 중에 윌리엄이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23 오늘 밤부터 오늘 새벽 해서 이제 델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새벽 3시에 이제 파월 파월. 파월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3일 밤에 또 뭐 FOMC 위원 보우먼 그다음에 24일 밤 12시에 또 보스팅 연설이 있는데 뭐 이런 연설 굉장히 많고 FRB가 아시는 것처럼 연준 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뭐 매파든 뭐 그 비둘기파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실 저도 다 못 외웠고요. 예.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굳이 이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시장에 조정 나올 때는 항상 그 긍정적인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두기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이 좀 과열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 그날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는 이미 3월 달에 저희가 금리 발작으로 뭐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7%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 키워드도 이미 한 달 내내 들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테이퍼링 얘기해도 뭔데? 무덤덤한 거죠. 이제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뭐 시기가 당겨졌다고 해도 뭐 다음 주에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이제는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다 올라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도 한국 시장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뭐 지금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는 회사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테마주들이 막 움직일 때 보면은 어떤 시장의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연준 위원들 우리가 뭐 그 갑자기 돌출 발언으로 인해서 네. 어려워지는 그런 거는 뭐 별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지금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안정세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은 세계 신흥국들의 이제 투자된 돈들이 전부 빠져서 지금 네. 미국으로 가는 게 이득이니까. 네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신흥국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제가 계속 나와서 수출 데이터 이런 거 6월 달에도 나왔는데 외국인들 반응이 없으면 그때 수출주에 대해서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5월, 6월 달에는 수출주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했는데 바닥에서 한 번은 나왔습니다. 근데 추세가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외국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월 달 뭐 외국인 현물 순매수는 계속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머징에서 나간다고 한국이 급락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언제 끝날까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연간으로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9월달, 10월달 좀 변곡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보면은 이제 추석이죠. 굉장히 쉬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게 추석 전에 그해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이 사실 기간 조정이 아니고 그냥 추세적인 조정이 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생각해 보시면은 5G 저희 연중 내내 올랐다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바닥에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중 아이디어나 실적 개선의 폭 이런 것들은 1, 2, 3분기까지 반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주식이 이렇다면 그냥 뭐 제가 이코노미스트는 아닙니다만 결국 제일 좋은 게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머징 뭐 이렇게 뭐 리오픈 뭐 되는 개별 회사들이죠. 그 뭐 개별 국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로 오히려 외국인들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커머디티에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간재니까 좀 애매하게 좀 껴져 있죠. 그러니까 수요의 디맨드가 확신이 없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좀 힘든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이 좀 원자재 가격이 지금 뭐 약간 빠졌긴 하지만 1분기, 2분기까지 보면 5월달까지 원자재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걱정하는 게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뭐 반도체 쇼티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반도체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기준으로 주가가 좀 약간 쉬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어떤 생산 출하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결국엔 수요에 가장 영향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 한국을 기업으로 보고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저희한테는 뭐 아주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 수요가 좋을 때는 이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원자료를 일단 담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에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원가가 올랐는데 마진이 스퀴즈 되는데 이게 매출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영향을 그러니까 수요가 결국에는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팩트가 나오면 결국에는 뭐 저희가 이제 실적이 돼야 이제 주가가 가지 않냐라는 로직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일단 긍정적인 어떤 반응, 우리 현상으로 봐야 될 일인지. 개인들이 계속 사시는 거요? 네네. 네, 일단 또 그런 속설이 네네. 있잖아요. 개인이 많이 사면은 주가는 못 오른다. 뭐 그게 꼭 이제 요즘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공식이 딱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가끔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퀀트 자료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요 한 페이지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파란색이고 이 밑에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 다음에 개인 누적 순매수가 이제 개인들의 이제 삼성전자 누적 순매수인데 이때 잠깐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잠깐 올랐습니다. 이때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네 뭐 이런 4월 달이었고요. 네. 그 뒤로 또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다가 왜냐면 주가가 너무 눌려 있으니까 뭐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6월 달부터 정말 급격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옆으로 누웠다가 지금 5월 달에 누웠다가 6월 달부터 갑자기 연초부터 지금까지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 순매수 강도가 올라갈수록 주가는 약간 옆으로 눕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게도 결과론적으로 뭐 개인분들이 사셔서 주가 빠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소비재에 대한 어떤 수요의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물론 7월 달에 물론 있습니다만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봤는데 5월 달이 사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 5월 달 스마트폰 판매량이 얼마 나왔냐면 2,200만 대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18, 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는 사실은 베이스를 저희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월간 3천만 대 정도 팔았는데 2,200만 대를 중국에서 파니까 스마트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왜 못 팔았나 보니까 수요를 중국이 조금 먼저 땡겨가지고 1분기 때 한 것도 있지만 원재료 쇼티지 돼서 출하가 좀 이렇게 네거티브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안 좋고 반도체는
지금 그럼 모바일 D램도 똑같이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바일 D램도 안 좋겠네? 그럼 삼성전자 e스포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버 D램이 크게 튀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없구나. 그럼 좀 지켜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탠스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해줘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네네. 매수를 시작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네네. 결국은 뭐 환율 문제가 됐든 네네. 확실한 지금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해결되는 네네. 그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 개인 투자분 입장에서 조금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들 보면은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업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뭐 제 기억으로는 캠트로닉스나 엠시넥스 이런 업체들 주가 보시면 지금 거의 계속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런 업체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업황은 하이닉스가 1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6월 말에 이제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또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 상승이 이게 하반기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빠져 있고 그럼 반도체가 안 좋구나. 근데 스마트폰 관련된 데이터도 지금 안 좋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저점을 계속 이렇게 장이 좋아 보이는데 들고 있는 거는 개인 투자분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다른 거를 투자하신다고 해서 뭐 확실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오를 만큼 다 올라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버티는 게 상책이라고 하시는 지금은 게 뭐 다행히 어쩔 수 없다. 없습니다. 그거는 차선책으로. 어떤 투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7월 초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전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 이 전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가지고 있는 분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번 2분기 때 삼성전자의 프리뷰를 좀 보니까 뭐 삼성전자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멀티플이에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리포트를 한번 주린이 분들께서 이제 찾아서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멀티플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크리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크리컬은 멀티플이 뭐 6배일 때 싼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고퍼에 사서 IT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사는 거. 뭐 이거 너무 많이 알려진 공식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고퍼긴 해요. 사실 역사적인 뭐 PBR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로 보면 고퍼긴 한데 중요한 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저희가 이제는 하향 사이클로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좋게 나왔는데 네, 단순히 지금 뭐 10조 이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12조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2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빠지고 뭐 외국인도 안 들어온다면 반도체가 이제 하향 사이클 수요가 꺾이면서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괜찮아도 4분기 때 실적이 훅 내려가면은 이제 멀티플이 뭐 11배 받던 애가 이제 8배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20-30%또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구간이 사실은 2분기 실적 구간이 아닐까. 왜냐면 멀티플이 빠지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100% 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애널리스트 주시는 분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될 거고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면 멀티플 확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이나 그렇죠. 네네.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주가는 사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참 알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 전망이 맞습니다. 맞지도 잘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주식이 이제 PER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좀 어려운 거죠. 이제 IT는 뭐 경기 소비재이기 때문에 계속 PER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그럼에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이건 하향 쪽으로 갈 수 네, 있다. 사이클이 하향으로 보시는 게 좀 제가 이제 원래 되게 복잡한 로직이 많은데 제가 가장 심플하게 그냥 투자분들이 나 이제 포기할래라고 하는 구간이 아마 그쪽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초반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 뭐 있어야 현재적으로 대응하는 싫은 것보다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갈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물론 그 장기적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여러 번 하셔서 제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장기의 개념이 몇 년이니까. 장기의 개념이 사실은 연초부터 보면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년, 10년, 뭐 20년을 보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다 상승했어요. 근데 중간에 눌릴 때 이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빠진 적도 있습니다.
네, IT는가 2년 동안, 2, 3년 동안 쉰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시장의 어떤 반등이나 상승에서 조금 소외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좀 마음은 불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를 단타로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장기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옆에 네. 카카오 보니까 이게 속이 터지는 거라 막 이렇게 막 매일 막 오르고 이러는데 내 거는 하향이니까. 네, 뭐 여의도에서 전문 투자분들에서도 이제 카카오가 좀 하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문 투자분들은 이제 이익 베이스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랑 카카오를 봤는데 이게 어떤 양이 네이버가 뭐 카카오보다 좀 더 많이 벌어요. 물론 카카오가 멀티플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네이버는 별로 안 올랐는데 카카오만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롱숏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롱에 이제 카카오 숏을 잡는 로직을 이제 발동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워킹하는 건데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이라도 나오지 숏에다 않을까. 베팅한다. 근데 이제 선물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 매일매일 울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손실이겠죠. 뭐. 네, 그래서 뭐 이제 카카오가 뭐냐면 지금 약간 밈 주식처럼 투자분들이 계속 맹목적으로 지금 사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숫자로 실적이 좋으니까 이걸 사야 된다 이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상식대로만 살 수 있고 상식대로만 굴러간다 그러면 참 쉬울 수 있는데 네, 네. 이게 사람의 심리와 여러 가지 그 욕심과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뭐 예상되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출신 분들이 다 나와서 이제 다 돈 벌어야지. 다 부자였는데 저희가 이제 월급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네네 뭐 좀 겸손해져야죠 저희도. 네.